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행주법의 김재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 강의 첫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만큼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OT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필기는 최소화하십시오. 중요한 내용들은 책에다 적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시간에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색깔펜을 사용하면서 필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과 구분이 따로 안 돼서 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복습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습을 꼭 하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습은 물론 하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또 지금 복습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들고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습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만약에 들었다, 뭐 1시간짜리 하나를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전이라든가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복습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은 반드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라도 그 지식이 계속 쌓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1회독은 1회독답게 가자.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회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첫 번째 회독 한 번 가지고는 행정법을 마스터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특히 암기 과목에서는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뭘 공부한지도 모르겠고 한 3강, 4강 가면 1강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1강 때 배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다시 1강으로 가서 그 내용을 마스터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로 했다면 1회독은 1회독답게 그냥 복습만 하되 바로바로 넘어가자. 어차피 2회독, 3회독 진행하다 보면은 1회독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을 배우다 보면 이 행정법이라는 단원 자체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때 공부할 때는 1회독 때는 단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부분에 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하지만 회독수를 늘면 늘릴수록 이게 그때 이해가 전혀 안 됐고 왜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회독에서 너무 완벽주의자로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박사과정으로 가야 된다. 지금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 시간 동안은 암전 상태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뭐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1시간 또는 뭐 1시간 반,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듣거나 복습을 하거나 자습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적어도 핸드폰 정도는 닫아놓고요. 뭐 전원을 끄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가 온다면 받아야겠지만 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 1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의 전화가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암전 상태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실 때 스크린 화면 말고는 다 어둡죠. 근데 갑자기 누가 앞에서 핸드폰을 켜요. 그러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에는 공부하는 이 내용 그리고 교재의 내용에 완벽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잠깐 카톡이어서 카톡 답장 하나만 하지 뭐 전화 왔기 때문에 전화 한 번만 하고 오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뇌는 결국 뇌가 저장을 하는 그 과정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덮어지면서 우리의 기록을 저장한다고 했을 때 잘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 덮어 나가다가 갑자기 카톡, 덮어 나가다가 갑자기 또 전화, 그러면 결국 공부한 내용이 오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복습할 때는 기억이 잘 나죠. 금방 배운 거니까. 하지만 이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말 시험장에서 헷갈릴 때 그 시기에 뇌가 그날 공부한 걸 잘 찾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카톡이랑 섞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의 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공부하는 교재와 화면 말고는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화면이 되게끔
핸드폰이라던가 방해 요소들, 그렇죠? 노트북, 뭐 인터넷 켜가지고 갑자기 쇼핑을 즐긴다거나 이런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행정법 통론입니다. 통론. 여러분들 2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고요. 행정법 통론이라 이 주제에서 통론의 의미 자체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통론이 뭐야, 이 자체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단어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통론은 넓게 일반적으로 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행정법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들, 뭐 행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소목차를 보면은 행정, 행정법, 행정법의 법, 원과 효력, 뜻은 좀 이따 공부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행정법 관계라고 해가지고 총 5가지 소목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폴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 굳이 여기서 지금 이 소목차를 암기하시겠다고 복습하는데 시간을 쓰겠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교재에도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1단원이지만 그리고 시험에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2단원 그리고 총 6단원까지 갔을 때 그 1단원에서 배운 그 지식들이 다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단원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나중에 그 어렸을 때 구구단을 먼저 구구단을 공부하죠. 근데 구구단을 공부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숫자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그 숫자들을 뭐 2가 2번 쌓이면 2, 2는 4 이렇게 암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2는 2, 2는 4, 2, 3은 이런 거 거의 뭐 그 노래 가사처럼 암기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지만 어찌 됐건 구구단을 공부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숫자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행정법 전반에 대한 행정법 총론 6개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통론이라는 이 1단원을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폴더를 집어넣어 놓고 각 단원별 이름이 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30강, 40강을 들었을 때는 1단원 이름이 뭐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고 6단원 이름이 뭐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고 또 시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까지 저랑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복습한다고 이거 7%, 39% 이런 거 공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1단원은 행정법 통론 방금 말씀드린 단원이고요. 2단원은 행정작용법입니다. 이 행정작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에서 나오는 중요 논점들이라든가 용어들 또 행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가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3단원은 행정절차법이고요. 우리가 행정 서비스라든가 행정행위를 할 때 그 절차적인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단원으로서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고 4단원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국민이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과연 행정청은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거를 이행하게 만드는지 뭐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의 손해 전보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또는 뭐 본인이 아니지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어떤 걸 해가지고 손해를 입히게 됐을 때 국가에서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6단원은 행정쟁송이라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원들 이름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놓으시고요. 1단원이 중요하고 1단원을 시작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1단원이 행정법 통론이고 약 7%, 10년 정도 기준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20문제 중에는 한 문제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3문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1단원에 10% 이상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럼 소목차 첫 번째 행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은요. 일단 행정의 의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행정이 뭐냐? 행정이 뭔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그게 행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행정이 뭔지는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뭐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뭔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교재에다가는 사전적인 의미로 열심히 적어놨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이거는 좀 필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했냐가 중요하고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했냐가 아니라 뭘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형식은 누가 했냐, 실제는 뭘 했냐,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논점이긴 합니다만은 행정부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이게 형식적으로 뭐고 실질적으로 뭐냐,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그 삼권 분립 체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형식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결국 이걸 찾아내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했냐 뭘 했냐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논점이 우리가 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 사실 여러분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우리나라의 그 행정 체제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행정부가 행정부 업무만 하고 입법부가 입법부 업무만 하고 사법부가 사법부 업무만 한다면 이 논점은 시험에 나올 게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업무 같은 걸 하고요,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업무 같은 걸 해요. 제가 여기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설명을 뭐 하는 곳인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우리가 그 행정 그러면은 대민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람을 뽑는다거나, 또 그 전반적인 계획, 행정 계획, 그렇죠? 어느 도를 개발한다, 어느 시에 대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정부가 그런 업무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행정부가 법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건 맞는데 하는 일은 뭐예요? 입법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 입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건데, 물론 이제 국회에서 말하는 그런 법은 아니고요. 행정부 안에서 관련 법령, 명령, 법규명령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규명령 같은 용어는 이따가 자세히 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법이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럼 형식적으로 뭐고 실질적으로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은 누가 했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뭘 했냐? 법을 만들었네요. 법을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입법부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는 입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행정부 안에서 이렇게 좀 섞이는 부분 있죠? 입법부랑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행정부 공무원이 인사 업무를 했다, 사람을 고용했다, 이러면 당연히 형식적 의미에서도 누가 했어요? 행정부 공무원이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 행정이죠. 그럼 뭘 했어요? 인사 업무를 했죠. 당연히 행정이죠.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무를 그냥 행정부에서 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니까 입법부에 해당하죠. 뭘 했어요? 임용 및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사람을 뽑고 승진을 시켰다거나 이런 업무를 했어요. 자, 그럼 형식적으로 뭐예요? 누가 했어요? 입법부에서 했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입니다. 그렇죠? 형식은 누가 했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뭘 했어요? 임용 및 인사 업무는 누가 보통 해요? 어떤 업무에 해당해요? 행정부 업무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했지만 실질적 의미에는 행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각각 구분을, 시험에서는 행정 입법을 딱 나오면 그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뭘 골라야 돼요? 입법부 공무원이 아닌 사법부라든가 행정부 공무원이 한 어떤 업무를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입법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입법부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부라든가 사법부 공무원이 했다면 그거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부에 해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이게 형식적으로 뭐고 실질적으로 뭐고 이것만 고를 줄 알면은 이 논점은 그냥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해가 된다면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통치행위입니다, 여러분. 자,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통치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말 그대로 국가 기관의 행위 중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봅시다.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것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통치행위는 말 그대로라기보다는 뭐 용어가 어렵지만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면 그거는 혹시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이 왜 저런 걸 해? 저거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는다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가정한다면.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라든가 또 국민의 그런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 정도로 뭔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다, 그럴 때는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통치행위의 그 개념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개념적으로는 완성이 됐고요. 자, 사법심사를 그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 문제 제기가 됐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설들, 제가 이제 법 공부에 대해서 이따가 한 번 더 법 공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방금 이것처럼 개념을 먼저 말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학설들이 나와서 보통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각자의 주장을 해요. 논리가 다 있겠죠. 그랬을 때 통치행위 긍정설이라고 한다면은 통치행위는 인정해줘야 된다. 뭐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럼 통치행위에 해당하면은 법적인 판단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라는 학설들이 있고요. 반대로 통치행위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의 학설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학설들은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판례가 법원은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님들도 당연히 이런 학설들을 참고해가지고 학설과 실제 우리나라의 사실관계라든가 뭐 사정들을 다 참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 결론이 우리 시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좀 어렵게 적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통치행위 부정설의 개괄주의라는 용어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상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개괄주의는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특별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빼고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개괄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못하는 거 빼고. 반대로 열기주의라는 표현은 법률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 부정설은 개괄주의,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통치행위를 인정해버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학설이 바로 통치행위 부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법원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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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처럼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런 학설들을 참고해가지고 결론을 내줘야겠죠. 그게 바로 판례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아까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이제 사법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법원이 있어요. 일반 법원이 있고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일반 법원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3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일반 법원을 보통 대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 법원의 끝판왕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특별재판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법원이 아니라 헌법에 관한 판단을 하는 어떠한 행위라든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를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라는 우리나라의 특별재판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각각의 업무가 좀 다르죠. 얘는 헌법 관련이고 얘는 헌법 관련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있긴 있어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법부라고 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다라는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시면 되고, 각각의 논점에 있어서 대법원의 입장이 뭔지 헌법재판소 입장이 뭔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둘의 입장이 다를 때. 근데 보통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통치행위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각각의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방금 말했던 그 통치행위 개념이죠.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서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일단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인정을 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인정해주면은 법원의 책무를, 법원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위법한 거를 판단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거나 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그게 법원의 책무죠. 근데 너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해가지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까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 즉 법원의 판단을 안 한다는 그 부분의 인정은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된다. 인정은 한다. 근데 너무 넓게 인정하진 않고 아주 신중하게 좁게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통치행위의 실질적인 판단은, 사법심사의 판단은 오로지 누가 한다? 우리 법원, 사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럼 통치행위를 아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인정은 하겠지만 너무 심하면 그 통치행위가 국민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다. 이게 대법원 입장이고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자재서를 근거로 앞에 봤던 사법자재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면서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다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기본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헌법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를 해봤다면 아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를 바로 기본권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 행복추구권, 내가 또 어디를 이동하려고 하는 뭐 이동 관련 이동의 자유권, 또 뭐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재산권,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권의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있다면 그거는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론은 통치행위를 둘 다 인정은 하지만 너무 심하거나 너무 국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거나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사법부인 이쪽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맞죠? 둘 다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대법원이 약간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통치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이 내용만 잘 구분할 줄 아신다면, 대법원이랑 헌재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이 논점은 일단 개념적으로는 다 완벽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 논점이 나온다면 이 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의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가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요, 학설과 판례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이게 이제 판례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얘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을 했고 얘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즉 통치행위다라고 판단했는지를 찬반으로 나눠놓은 판례들을 표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방금처럼 이론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판례를 내놓고 뭐 1, 2, 3, 4로 해놓고 다음 중 우리나라 법원이 통치행위로 인정한 것은 또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부정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3개는 이쪽에 있고 1개는 이쪽에 있는 걸 시험 출제자가 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제 모든 판례들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기본서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애들도 집어넣어 놨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래독은 이래독답게 저랑 같이 본 애들만 약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런 애들만 복습할 때 한 번 더 눈에 익히는 거지. 예전에 왜 우리가 좀 무식하게 공부했다기는 좀 그렇고 정말 꼼꼼하게 공부할 때 깜지라는 걸 썼죠. 복습하면서 이걸 다 깜지로 쓰고 이걸 다 깜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우리는 1회독이니까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은 이쪽 구분이 다 되게 돼 있고, 제가 공부를 가르쳐 드리면서 키워드라든가 주제에 있어서 왜 얘는 이쪽이고 왜 얘는 이쪽인지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결론을 암기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다시 돌아와서 통치행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안 한 애들이 있고요. 통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사법심사를 해서 처벌을 한 경우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우리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북한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적이 있죠.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문제될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사법심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법적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같은 기억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북한에다가 뭐 사업권 대가의 명목, 뭐 관광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뭔가 같이 사업을 하자 해놓고 돈을 북한에 엄청 줬어요. 너무 많이 줬어. 그거는 비록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의 하나의 일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봐서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판단한 게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스토리를 알면 잘 아시겠죠. 정상회담 마음대로 개최해라. 근데 우리나라 돈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줬어? 그거는 우리가 통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해야겠어.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단순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그 헌법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수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정말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란 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군사적으로라든가 또 국헌적으로 엄청 군인의 통제가 필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를 내릴 수가 있다고 헌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역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헌법에 정해진 긴급재정명령이나 비상계엄 선포, 이런 애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 통치행위에 해당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라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이런 애들이라 하더라도 있죠? 금융실명제에 관해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이 돼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럴 때는 또 사법심사의 대상을 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요. 정당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면 아주 좋았겠죠. 하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국가를 문란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문란은 아닙니다. 국가를 이렇게 좀 어렵게 또 힘들게 또 좀 그런 거 있죠. 예전에 그 박은 아니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상 계엄령 선포해 가지고 우리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이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해서 실제로 처벌이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쪽을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 조치,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내렸는데 정당한 헌법에 근거해서 긴급 조치를 내렸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통치행위로 인정이 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지만 유신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대통령을 또 계속 하기 위해서 약간 좋지 않은 헌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헌법에 근거해서 긴급 조치를 내렸다. 이거는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사면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그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밖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면 자체도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해당하고 사법심사 대상 부정합니다. 우리나라 가능하게끔 지금 돼 있죠. 자, 그다음 영전수여 볼게요. 영전수여는 그 훈장 같은 거를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줄 수 있는 훈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훈장을 주는 것 자체도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줄 수가 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훈을 서훈도 하나의 그 훈장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훈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행정부라든가 대통령이 그걸 취소해 버렸다. 그럴 때는 주는 거는 괜찮지만 뺏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뺏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기 판례에서는 뺏을 이유가 없는데 뺏어갔다. 줬던 걸 뺏어갔다.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보자면은 자해투부대 이라크 파병, 대통령이 그 외국에 있는 국가에 우리나라의 군인을 파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외국에로의 우리 국군 파병 결정 역시도 통치행위로 인정이 돼서 사법심사 대상이 일단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왼쪽과 오른쪽 O와 X를 잘 구분할 줄 아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지금 1회독이고 또 인풋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소에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OX 문제집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또 사례들을 골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함으로써 지금은 저랑 공부할 때는 한 이틀 뒤면 까먹더라도 OX 문제집으로 계속 풀다 보면 결국에는 O냐 X냐가 기억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회독은 1회독처럼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만 익혀 놓으시면 되고요. 굳이 이거를 또 다 암기하시려고 지금 단계에서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통치행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의 행위는 누가 하는 거고 판단은 누가 하냐. 일단 판단부터 보죠. 아까 우리 판단, 통치행위가 잘못됐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냐 판단은 누가 한다 했어요? 오로지 사법부, 대법원과 또 헌재 이렇게 사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고요.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통치행위를 누가 할 수 있냐? 아까 우리 대통령이라고 보통 말씀드렸죠. 주로 정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때때로는 국회의원의 징계라든가 제명 등 국회의 자율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입법부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단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리고 법원이 결국에는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통치행위를 하고 본인들이 판단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행위 주체에는 사법부는 빠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행정의 분류로 넘어가는데요. 이 행정의 분류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국가행정은 국가가 행정의 주체가 돼서 하는 행정.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정이 바로 자치행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임행정은 자치행정은 사실 자치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이라면 위임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다른 행정단체나 다른 사인에게 내가 할 일을 위임해가지고요 대신 맡긴다는 겁니다. 위임해서 하는 게 바로 위임행정이다라는 그런 개념만, 이 용어에 대한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굳이 또
위임 행정이 뭔지 이거를 다 암기하시겠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 행정을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복습할 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특히 또 얘를 다 외우겠다고 전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제 법적 효과에 따라서는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복효적이냐, 이거는 이제 혹시 또 용어가 어려워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침익적은 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으면 내 이익을 침해한다. 즉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가게를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를 했다거나 영업 취소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이익이 침해됐죠? 그럼 바로 침익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고요. 수익적 행정은 반대로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나 이익을 주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나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게 해주는 것, 즉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은 수익적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복효적 행정은 이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효력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도로를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로 조명 허가를 줬어요. 그럼 나한테는 이득이죠. 수익적 행정입니다. 하지만 도로 써 대신에 너가 쓴 만큼 돈 내. 돈 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이익이에요? 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조명 허가를 하면서 조명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적이면서도 침익적이기 때문에 복효적 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속적 행정과 재량적 행정,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 논점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기속적 행정은 법에서 정해진 그대로 기속돼서 공무원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기속이 되어서 그대로만 하면 돼요.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재량적 행정은 공무원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련 규정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100만 원도 낼 수 있고 8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재량적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2단원에서 주요 논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이것도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죠. 권력적으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권력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이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권력적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법 형식과 사법 형식도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논점이 나왔을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목차 하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소목차 이름이 뭐였어요? 행정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행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행정법의 의미, 법적 특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전에 그 사법시험이라든가 변호사 시험 같은 법 공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법을 수행하고 법을 때로는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법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법 공부를 왜 하냐? 물론 뭐 시험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지 법대로 잘 수행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거나 또 민원인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즉 법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미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행정법 공부란, 우리가 예전에 뭐 누가 법 공부한다 그러면 와, 그러면 그 법전에 있는 걸 다 외우고 너 다 외우니? 이런 좀 그 뭘 모를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련법을 다 외우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행정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업무에 관련된 법령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인식을 하고요. 왜냐하면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어디 있는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그런 인식을 먼저 하고, 그 규정들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안 되면 너무 좋겠죠. 문제가 안 되면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만 꼭 그 법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그 결론은 나중에 그 규정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했는데 소송이 걸린다거나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다음에 내가 나중에 현장에 가가지고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게 바로 법 공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법대로 법 조문대로 그냥 공부하고 법 조문대로 나중에 수행하게 된다면 그럼 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조문만 달달 외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조문만 공부해서는 안 되냐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실제로 법 규정과 실제 사실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사실관계가 똑같으면 너무 좋겠죠. 똑같으면 법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살이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조문이랑 현실을 정확히 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된다면 법 조문도 너무 많아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자, 그럴 때는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그럴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단 관련 조문이 뭔지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문과 현실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학문이 있어요. 학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설에 있어서 아까 뭐 긍정설이냐 부정설이냐 표현하는 것처럼 찾아봐가지고 학설의 내용을 참고를 합니다. 그래 이 학설에 따르면은 이렇기 때문에 좀 이게 설득력이 있네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비록 내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민원인과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다면 그 재판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어떤 결론을 냈는지 법원이 공무원이 잘못했다 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잘못한 건지 그 결론을 찾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업무를 진행할 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관련 판례를 학설과 판례 찾아가지고 결론을 알게 됐다면 나중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문제가 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결론을 예측하기 위해서 행정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만 가지고도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문도 공부해야 되고 학설이 뭔지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이 판례가 뭔지 이 순서대로 보통 공부하는 게 법 공부의 정석 프로세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판례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 법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이나 기록형 같은 경우는 그 뭐 가불병정 나와가지고 사실관계를 딱 던져줘요 문제에서.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례형으로 써 내려갈 때는 목차가 있습니다. 문제의 제기, 이 지금 사실관계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뭐 A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B 민원인의 요청에 있어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지 안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그게 이제 문제 제기죠. 그랬을 때 조문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 서비스는 관련된 조문이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이고 조문 먼저 썼죠. 그다음 이제 학설을 써요. 왜냐? 조문대로 사실관계가 100% 매치되면 조문에서 끝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 했죠. 그럴 때 이런 경우는 학설에서 이렇게 해서 된다는 학설이 있고 안 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문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형법 제250조 제1항 같은 경우 살인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법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 자체도 사형을 내릴 건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내릴 건지 아니면 5년 이상이면 5년도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5년 받고 어떤 사람은 10년 받았을 텐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학설들이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형을 내리는 게 맞다. 아니면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좀 너무 심하고 뭐 10년형에 처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학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과거에 대법원이 실제로 뭐 몇 년형을 처한 적이 있다. 혹은 사형을 처한 적이 있다라는 판례를 찾아내서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 사안도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대법원도 과거에 내렸던 판례를 기초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는 게 바로 실제 법 공부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실제로. 그래서 결론해가지고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
의리 신청한 민원을 갑이 받아줘서는 안 된다 또는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게 바로 사례형, 기록형, 답안지 쓰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도 비록 객관식이지만 객관식도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공부를 할 때 인풋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의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결론만 물어보지 않고 중간 과정을 물어봤을 때 학설이 뭐가 있어가지고 판례가 어떤 학설을 취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지 그럼 중간을 물어보면 중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암기하려면 결론을 빨리 많이 암기하려면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지식 때문에라도 결론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할 때는 조문, 학설, 판례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행정법으로 들어갑니다. 행정법의 의 및 법적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법은 뭐냐? 두 번째 이제 목차로 들어갔어요. 소목차. 자, 행정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어서 바로 넘어가고요. 이제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에 대해서 좀 보자면 대륙법계, 영미법계, 뭐 우리 행정법은 그래서 어느 법계에 속하냐 뭐 이런 논점이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행정법 공부를 석사 과정이나 뭐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공부도 중요하죠. 뭐 그럴 때는 행정법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논점이고, 하지만 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대륙법계는 그 예전에 독일이라던가 이쪽이 이제 대륙법계 보통 표현을 하고요. 영미법계는 뭐 영국이나 미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각 행정법에 있어서 그냥 법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법과 행정법을 비교함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냐 강조하지 않냐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 사법이 나오고 사법이 나옵니다.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자가 다릅니다. 위에는 사법이라 있습니다. 사법. 개인 사이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서 민법이나 상법 등이 바로 사법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개인 할 때. 밑에는 사법입니다. 사법이 아니라 사법. 우리가 보통 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문제에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확정하면서 선언하는 거. 우리나라 법원 같은 기관이 바로 사법기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을 보시면 저는 예전에 이 공공기관의 모양, 처마 같은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해서 저는 이게 사법할 때 그 사법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반대로 이제 공과 사 할 때 그 사법, 이 차이라고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행정법에 관련해 있어서 대륙법 같은 경우는 공과 사를 공법과 사법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영미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굳이 구별해야 돼? 그냥 행정법은 그냥 일반 보통법에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지 따로 완전히 다른 법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서 영미법 먼저 봅니다. 행정사건을 통상의 사법법원이 판단합니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재가 이제 사법기관이라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행정사건도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대륙법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독일이나 프랑스인데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행정법도 사와는 구분되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처럼 특별하게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서 행정사건은 무조건 행정재판소에서만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구분한 게 바로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행정재판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영향을 받긴 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건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은 영미법계를 따라 가지고 일반 통상의 사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행정사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짜증나죠? 어쩔 때는 얘를 따르고 어쩔 때는 얘를 따라가지고 결론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이런 통상의 사법법원에서 행정사건도 처리를 하고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건 맞다. 그래서 구분하는 건 대륙법계지만 실제 법원의 재판 관할에 있어서
관할이라는 거는 어디 법원에서 그걸 처리할 거냐.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라든가 경찰서도 관할을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걸 관할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사건의 관할은 또 영미법계를 따라해서 일반 통상의 사법법원에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법에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뭐 특별 설명 필요 없고요. 그럼 행정법에 또 특수성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내용상 특수성, 뭐 주체적으로 좀 우월하다. 민원인들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약간 갑의 입장에 있다는 게 바로 이제 행정법의 이제 특수성 중에 우월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또 공익을 우선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평등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행정법의 좀 특수성이라 보시면 되고, 형식상의 특수성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성문법적인 내용을 주로 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은 이따 공부하겠지만 성문법은 글자로 법전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픽스되어 있는 법을 말하고요. 불문법은 법전에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국민들끼리 서로 뭐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런 건데요. 행정법은 적어도 국민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성문법을 우선시하고 아까 말한 불문법은 좀 보충적인 성질을 가질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형식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성질상의 특수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획일 강행성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율된다 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줬다가 B라는 사람은 또 똑같은 조건인데 다르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해줘야 된다. 또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조건이 같으면 같은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도 굳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뭐 또 엄청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이 내용만 좀 본다면은 이제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했겠죠. 그래서 단속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대요. 근데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었는데 주택법에 관련돼 있어서 이럴 땐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럼 개인한테 주택을 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한테 주택을 판 그 행위가 하나 있고 그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과태료를 받은 거는 이제 단속 규정성이라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한테 집을 판 것도 무효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태료를 받은 것과 그 과태료를 받은 원인이 되는 개인한테 집을 판 건 또 별개라는 겁니다. 좀 약간 법적 특수성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주택 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에도 주택 매매 자체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맞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 좀 특수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이제 지도 원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뭐 특별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만 한다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이고 또 아까 우리 법 공부하는 방법 또 간단한 OT를 하다 보니까 아마 1시간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여러분. 자, 행정기본법 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기본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행정법의 지도 원리는 그냥 당연히 국민한테 좋은 내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목적은 항상 좋은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민주국가의 원리, 우리나라는 뭐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국가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법치국가는 나라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라. 법에 정해진 대로 통치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자,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는 게 아주 간혹 나오기도 하고 7급에서 간혹 거의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식적이란 거는 법률의 규정에 나와 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는 비록 법 규정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국민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걸 따지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행정입법, 뭐 행정구제, 법률일보, 포괄적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아와서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만 이해하셨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소목차 세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일반 원칙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아마 법원까지 공부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나갈 테니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법원이란 거는 우리가 아까부터 봤던 그 사법기관의 법원은 아닙니다. 어떤 근원이 되는 건데요. 행정법의 법원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그 법의 근원들이 뭐고 관련 법 규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원할 때 원자예요,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행정법은 어떻게 존재하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문법, 법령, 또 법전에 정해져 있는 그 글자로 되어 있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불문법에 의해서 보완이 되는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뭐가 있고 각각은 어떤 게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배울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네이버에 찾아보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성문법부터 볼게요. 성문법은 법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법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들이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가장 효력이 높은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이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마음대로 제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헌법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법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까 우리 행정입법 기억나시죠? 실질적이냐 아니면 형식적이냐 뭐 그 공부했을 때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 규정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는 국가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규칙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자치법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세한 건 이따 또 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중요도가 정해져 있고 또 우위가 있어서 만약에 밑에 헌법이 대장이고 자치법규가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뭐 꼬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장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든가 명령은 아예 효력이 나중에 결국엔 없어집니다. 맞죠?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럼 헌법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거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관련 규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당연히 국가 최고 규범으로서 기본권, 그중에 이제 기본권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권,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법원이 된다라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규 명령과 자치법규보다 법규 명령과 자치법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걔네들보다 더 우월적인 효력을 가진다. 근데 이걸 왜 우월적이라고 표현한다면 헌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기도 했고요. 국회의원은 전국에 있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지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그 지자체 간에 만드는 법률과 명령에 차등을 좀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선발해서 뽑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국회의원은 그 지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지위를 갖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뭐 수원이라든가 수원시장님은 물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인 물론 또 이렇게 괜히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원시장님은 수원을 대표하는 그 수원시의 행정 업무를 대표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표하는 관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우월하다. 근데 대신에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든가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있어서는 원래 대통령이 만드는 것도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부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있어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왜냐? 헌법에서 정해졌으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이 정해놨다라는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으로 내려왔어요.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 형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발령 주체는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뜻인데요.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그리고 부에서 만드는 거,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명령들이라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도 법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법규 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 이 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알고 넘어가십시오. 법규성이 뭐냐? 그 관련 규정이요. 국민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법규성이 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은 맞는데 그냥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업무 지침이나 프로세스에 해당해서 국민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국민과 관련된 법규 명령이 중요하겠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렇게만 개념을 잡고 가시고요. 수권성 여부는 아까 말했듯이 헌법이나 법률 순서대로 내려올 때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면 바로 위에가 누구였어요? 국회의원의 법률이었죠. 법률이 그 밑에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건 행정부가 만들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행정부에서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만드세요라는 게 바로 수권이에요. 즉 위에서부터 권리를 받았다. 그게 바로 수권성 여부라고 표현을 해서 수권성이 있으면은 위임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권성이 없으면 단순히 국회의원에 만들어 놓은 법률에서 만드세요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프로세스상 이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게 있겠죠. 그런 거는 수권성이 없어서 집행명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는 간단히 그런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자치법규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문법의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그 공부의 목차들, 소목차들 입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고요.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요.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치법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조례가 위에 있을까요? 규칙이 위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조례가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 너무 단순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었고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게 명령이었는데 누가 더 위에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 위에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가 국가에서는 행정부라면 지자체로 내려오면 지자체장이고요. 국가로 봤을 때 국회라면 지자체로 왔을 때는 지방의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보다 더 상위 규범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문법 마지막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화려한 컬러의 교과서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럼 화려한 컬러가 나타났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갑자기 힘이 빠지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고? 하지만 앞에 것을 알아야지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앞에 것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럼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문법 중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내려왔죠. 자, 국제법은 아까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지자체 규정에 있을 때 그 순서대로 쭉쭉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국제법이 뭐냐? 보통 이제 조약이라던가 국제법규라고 표현하는데요.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에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조약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란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즉 우리나라가 1대1로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은 건 아니고, 그거 1대1로 맺었으면 조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건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뭐 유엔 같은 데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고 하면 조약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를 말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아까 봤던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중에서 어디 정도 급에 해당하느냐,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급이냐. 결론은 헌법 6조에서 정해놨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얘네들은 국내 뭐와 법과, 국회의원이 만든 국내 법과, 법률이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아까 그 4개 순서대로 내려오는 애들 중에서 법률이랑 동급이다, 이 결론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는 밑에 내려오는 애들 먼저 볼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국제법이 명령이라던가 자치법규랑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누구 말이 맞냐, 누가 우위했냐라고 했을 때 누가 우위했겠어요? 당연히 국제법이 위했겠죠. 왜냐하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랑 동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있어요. 조례, 밑에 자치법규에 해당하겠죠. 그 조례 내용이랑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국제법이죠. 국제법 종류 중에 하나죠. 둘이 붙었는데 내용이 상반돼요. 즉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국제법이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무효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다시 좀 입체적으로 목차를 본다면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법원의 대장부터 밑에 자치법규까지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국제법이 튀어나와서 국제법은 뭐 어느 동급이냐, 그래서 국내 그 법률과 동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명령이라든가 자치법규가 국제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그런 애들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국제법의 효력과 반하고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급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지자체 조례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안이 가트라고 표현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이 됐다면 당연히 지자체 조례가 더 밑에 있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장부터 밑에까지 있다면 대장이 우선이다. 그게 바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고요. 자, 만약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뭐냐, 우리가 일반 법 규정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형법이 있고요, 성폭력 관련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이 만약에 서로 내용이 좀 다를 때는 누가 우선되겠어요? 특별법이 우선되겠죠. 그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마지막은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당연히 옛날 법은 없어지고 신법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법이 당연히 우선된다라는 내용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 해결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먼저 보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제법규가 있는데, 국제법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라는 아주 큰 단체, 아주 큰 개념적인 국가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협정을 맺은 거죠. 근데 그냥 일개 사인이, 예를 들면 저 개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제가 어떤 다른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이라고 봅시다. 한국과 미국 간에 협정을 맺었어요. WTO 협정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어떤 물건을 수출한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덤핑을 해가지고, 덤핑이란 거는 이제 떼거리로 물건을 갖다 주는 겁니다. 떼거리로 해가지고 한 개당 단가를 100원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럼 그 수입하는 사람은 100원으로 수입을 했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미국에서 아니 이렇게 떼거리로 물건을 갖고 와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120원에 서로 시세가 맺어져 있는데 안 되겠다.
세금을 엄청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100원짜리에다가 세금을 100원을 매겨가지고 실제 수입하는 사람이 200원에 수입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반덤핑 부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럼 그 사람이 수입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짜증나죠? 그죠? 그럼 제가 아니 야 미국 너네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우리랑 맺었는데 그럼 너희랑 나랑 무관세로 해야 되는데 관세를 매기면 안 되는데 너희 어떻게 니네 시세가 있다고 내 물건에 반덤핑 부가처분을 매기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혹은 지네 미국 법원에 제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뭐예요? 국제법규죠. 그럼 국제법규는 국가 간에 서로 지킬 건데 개인이 과연 이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상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제기했다. 왜? 국제법은 국가들 간의 약속이지 개인이 그 법규를 가지고 상대방 국가, 개인이 다른 국가라든가 개인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그 법률의 규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국제법규와 사인 간의 효력, 다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 행정법의 법원이 당연히 돼요. 국제법도. 그리고 특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우리나라 입법 조치 없이도 행정법의 법원이 돼서 우리나라 행정부가 그러한 그 법원을 근거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가게 되는데 판례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를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이 있고요. 또 북한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각각 국가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약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북한과 맺었던 이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아까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약간 북한을 다른 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약간 그런 무시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무시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합의서, 협약 같은 거는 국제법으로 인정했지만 북한과 맺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이름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키워드로 암기하시면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거 그래 이거 국제법으로 인정 안 됐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인정 안 된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과정 스토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앞에 것들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논점.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방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성문법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불문법원으로 넘어온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문법의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부터 그냥 관습적으로 정해져 왔고 그게 실제로 법처럼 통용돼 왔어. 이게 바로 관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행정관습법이 되겠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국민들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냥 실제 행정청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그게 법 규정으로서 그냥 법원이 됐다, 뭐 근원이 됐다, 그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관습법은 어떻게 해야지 성립이 되냐? 두 가지. 일단 객관적 요건으로 계속 진짜 반복이 됐어야 돼요. 100년에 한 번 있었다, 10년에 한 번 있었다, 이런 건 반복이 아니고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된 관행 플러스 이제 주관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관습법으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관습법이 되는 거지 따로 국가의 승인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행정선례법, 이제 행정관습법 중에 선례법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겠죠. 어찌됐건 행정청의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반복된 관행에 의해서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된 경우를 바로 행정선례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국세기본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안에서 이러한 행정선례법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성문법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문법이란 거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게 성문법이고요. 이거는 관습법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냥 개별법에서 그냥 개별 규정이 특정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 규정들이 있다. 그래서 행정선례법을 인정하는 개별법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뭐 다 암기하신다거나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복습하실 때 국세기본법이 이렇게 적어져 있고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정선례법을 인정하는 개별법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세기본법 관련해서는 비과세 관행, 그래서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비과세 관행, 즉 내가 어떤 행위를 계속했을 때 나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비과세고, 그런 관행에 대한 관습법이 과연 어떻게 돼야지 되냐 봤을 때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일단 상당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객관적인 사실, 아까 우리 객관적으로는 계속 반복된 게 필요하고, 주관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했어요? 실제 이게 계속 되어 왔다는 거는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구나, 일부러 안 했구나, 그런 마인드, 그런 확신이 바로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세기본법 관련해서 내가 비과세적으로 그 행정선례법 또 관습법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객관적으로는 계속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 안 한 객관적 사실과, 두 번째는 주관적인 목적으로는 행정청인 또는 과세관청이 이 상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안 해왔다, 내가 일부러 안 했다, 이런 게 확신적으로 있었어야 돼요. 즉 행정공무원이 그냥 단순히 누락해가지고 까먹었었어요. 이거는 관습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옛날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일부러 과세를 안 한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행정선례법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과세를 하지 않겠다, 안 해왔다라는 거는 명시적이라던가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때는 행정선례법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명시적이나 묵시적이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민중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중관습법은 그냥 그 민중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그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법적 확신을 가져버렸다면 그게 바로 관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중관습법이라 표현하고요. 주로 공물의 이용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업권의 존재를 또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이런 법률 개별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수산업법에서 말하는 입업권이 뭐냐? 제가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입업권이란 수산업법 시행 이전부터, 즉 이 법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아주 예전부터죠.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온 사람이 있다면, 즉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서로 공동의 어장에서 계속 수산물을 포획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따로 어업권을 신청한다거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관습법상 어업권을 인정해준다라는 규정이 적어져 있다는 게 바로 수산업법에서 말하는 입업권이고, 이게 바로 민중관습법을 실제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어렵지 않았어요. 자, 효력은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관습법들이. 그리고 법률에서 만약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라면은 그때는 성문법과 동등하다거나 또 성문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성문법이 그냥 보충적으로만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관습법의 개폐적 효력이 인정됐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개폐적 효력이라는 거는 성문법과 동급이라던가 또는 성문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법률에서 특별히 정해져야지만이 관습법이 그런 효력을 갖는다는 거고요. 자, 관습법은 어차피 따로 승인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람들 간의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관습 헌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닌데, 관습 헌법은 대표적인 예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으로서, 이게 헌법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이 수도라는 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헌법이 된 거예요. 그걸 관습 헌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관습 헌법은 불법 헌법이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현재도 관습 헌법의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과 같이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이 개정될 수 있다라는 좀 독특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습 헌법으로서 서울이 수도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바꾸자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관습 그 성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근데 관습법은 그런 규정 자체도 없겠죠. 왜냐면 그건 이제 픽스된 법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 헌법으로 되어 있는 서울이 수도란 사실은 실제 헌법과 같이 개정 절차를 통해서야만이 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독특한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규정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판례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제 판례가 계속되다 보면 그게 실제로 법처럼 굳혀져 가지고 행정청에서 그 법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판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판례법 말 그대로 성문법이 아니죠. 법전에 의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법원이라든가 헌재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문법이 아니죠. 관습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판례의 법 원성. 법원에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법원이 기존에 옛날에 비슷한 사건의 그 판례에 구속이 되는지, 예전에 이런 판례가 있다면 그 실제 이번 법원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바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형광색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또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당 사건이 있고 동종 사건으로 나눠서 볼게요. 해당 사건은 말 그대로 A라는 사람이 제기한 사건에서 그 사건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간다면 그 통틀어서 한 가지 사건을 해당 사건이라 표현하는데, 그 해당 사건에서는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데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해서 그 한 개의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밑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단을 기속하기 때문에 누가 대장이에요? 대법원의 판결대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해당 사건이 아니라 동종 사건, 비슷한 사건이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 즉 A라는 사람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A라는 소송의 대상인데 예전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다거나 지금 또 비슷한 다른 사람이 제기한 사건이 있겠죠? 그럴 때에는 동종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하급 법원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지방 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동종 사건일 때에는 다른 판결 내도 된다. 법원에 좀 뭐랄까요? 지금 법관에게 훨씬 더 권리를 주는 거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왜 공부하는 거예요? 성문법, 관습법 공부하다가 행정청이 관습법의 그 법원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부하다가 과연 그러면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때 해당 사건일 때에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밑에 법원이 다 기속이 되고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고 그냥 동종 사건이라면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기속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자, 헌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판례법 공부하면서 지금 대법원의 입장을 받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입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법률의 위헌 결정, 즉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이거는 국회의원이 만들긴 했지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법률의 위헌 결정은 헌법에 반한다는 게 이제 위헌 결정인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행정부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헌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법률 해석, 즉
법률 자체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의 결과인 위헌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위헌 결정, 헌법에 반한다는 그 결정 자체는 국가나 지자체를 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된 법률을 근거로 국가가 어떤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이 위헌 결정을 내기 위해서 헌재가 그 법률을 해석한 내용도 있겠죠. 우리가 주문이라 그래서 판결문 보면은 주문, 즉 이 법률은 헌법에 반한다. 이게 이제 결과가 주문이거든요. 그럼 주문이 있고 밑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 법률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법률 해석인데요. 그 법률 해석은 그냥 헌재가 판단하는 그냥 여러 가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헌재의 법률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다. 물론 결론은 따라야 되지만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이 약간 헌재의 그런 그 결정에 약간 그 반기를 제기한다고 할까요? 뭐 꼭 반기를 제기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대법원이 니네 위헌 결정은 우리가 인정할게. 너희도 사법기관의 하나니까. 하지만 니네가 위헌 결정하면서 그 과정인 법률 해석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기속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위헌이라는 결론만 구속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리라는 이제 관습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약간 그 정의, 이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바로 하나의 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 지자체는 게 규칙이고 지방 의회에서 만든 게 이제 조례라면, 조리는 그냥 사회 일반에 대한 정의나 형평 같은 본질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역시 법원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청이 이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근데 좀 독특한 게 이거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일반 원칙은 조리에 속하고요. 뭐 평등의 원칙, 뭐 자기 구속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조리에 속하며 다른 법 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는 않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가 아니고 갖기도 한다. 이 문구 그대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비록 조리에 해당하지만, 그렇죠? 성문법을 보충하는 건 맞지만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적 역할도 하면서도 때로는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뭐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특성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는 가급적이면 한 강당 1시간 원칙을 고수할 거고요. 물론 때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너무 길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온라인 강의 때문에 좀 정지를 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번 주 원래 목요일 금요일날 각각 2강씩 올려드리려 했는데 일부러 오늘 수요일날 촬영을 해서 이걸 먼저 올려드리고 목요일날 2개를 촬영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하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1시간이 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첫 강의를 듣는데 1시간이 넘는 강의를 듣고 또 두 번째 강의까지 들어버리면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루빨리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복습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자기 전에라도 공부했던 페이지 펴시면서 쭉쭉 한 장씩 넘겨가시면 비록 1시간이 넘는 강의였지만 5분 10분이면 복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한 회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점들이 좀 힘들었다 또는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날먹한 카페에 올려주시면 그 다음 강의들 진행할 때 제가 반영해 가면서 또 답변해 드리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토닥여 주시면서 하루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